네, 우선 28번째 계명대학교 국제학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모신 강연자분은 멀리 서울에서 이 특별한 주제, 시진핑 시기 국제정치 전략, 중국 특색 국제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한국지정학연구원에서 모준영 실장님 모였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는 시진핑 시기 국제정치 전략 해가지고 중국 특색 국제정치 이론을 중심으로라고 이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전략이라고 하면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가용한 수단,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수단을 어떤 것들이 있느냐를 이제 끌어모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는 게 이제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의 그러한 내용을 다룬다기보다는 밑에 써져 있는 것처럼 중국 특색 국제정치 이론을 중심으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뭐 신형 대국 관계라든지 뭐 G2라든지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전과는 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진핑 시기 들어와서 그걸 이제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순서는 이 신형 대국과 규범 제정 국가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형 대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주석이 되기 전부터 미국에 가가지고 오바마를 만났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주석이 된 이후에 이제 다시금 신형 대국 관계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중국이 이제는 강대국으로서의 얘기를 하는구나. 그 전에 후진타오 시기만 해도 너희가 그만큼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한 만큼 역할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responsible stakeholder가 돼달라고, 그러니까 책임 있는 대국이 되어달라고 요구를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 저렇게 이제는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 하나의 대국이니까 대국답게 이제 대우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더 이상 룰 팔로우가 아니라, 그러니까 서구에서 만들어준 그러한 룰을 그냥 따라가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개척해가는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하나의 새로운 목표가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목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서구 국제 정치 이론의 수용과 변용 과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이론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국제정치 이론만 한다고 하면 너무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실제로 1대1로라든지 아니면 지금 중국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대외 정책으로 봤을 때 지정학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지정학과 관련된 데이터를 얘기를 하고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제 지정학 이론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중국에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정학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차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또 자기화 시켜가지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조금 딱딱한 이 중국 특색의 이론들을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서로는 지금 이제 충분히 얘기한 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름하시면 되고, 신형 대국과 규범 제정 국가라고 하는 얘기를 아까 이제 신형 대국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벌써 이제 10년이 된 거죠. 그러니까 2011년도서부터 신형 대국 관계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이제 10년이 지난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국의 꿈을 얘기를 했고, 근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시진핑이 처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그 장점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얘기를 했던 거고 그 후진타워도 언급을 했던 것이긴 합니다. 근데 이걸 지나가면서 한번 흘려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목표로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중국 인민들 모두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오쩌둥에 올라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신형 중국을 수립하고 얼마 안 있을 때 이제 순원 추모 기념 식장에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그때도 우리는 땅덩어리도 넘고 인구도 많은데 그만큼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인식은 중국인들 사이에 계속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대외적으로 천명을 한 건 어떻게 보면 이 시진핑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해양 강국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버 강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해양 강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2년도에는 이 해양으로 우리가 발전할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2017년에 가면 조금 변화가 됩니다. 근데 해양 강국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과 육지를 다 아우르는 그러한 복합 국가가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이제 바로 강대국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버 강국도 이제 사이버 주권을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이버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있어서 중국이 주권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국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강대국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얘기했던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고 하는 큰 국가 목표 아래 그 국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작은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목표를 실현을 하면 또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양 강국이 되면 해양으로서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고 해양역으로서 수단이 되는 것이고 사이버 강국이 되면 사이버 기술 면에서 이제 강국이 돼서 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목표라는 게 설정이 되고 그걸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이 다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에 와서는 이제 AI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보고가 들어가고 올해 이제 통과된 14차 5개년 계획에도 보면 이 AI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강조가 됩니다. 근데 이 AI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이버 강국에서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인데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중국이 다른 때보다 기회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1차 산업혁명 시대나 2차 산업혁명 시대나 이럴 때는 이미 후발주자였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우리가 이제 주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의 목표로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 신형 대국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강대국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된다라고 하면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남들이 만든 규범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1대1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1대1로를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이제 AIIB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많은 국가들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동서양의 많은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다 이제 참여를 하는 그러한 유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SCO는 물론 이제 시진핑 시기에 처음 시작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 SCO는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샹하이 코어퍼레이션 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보면 되는데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것은 원래 이제 5개 국가들이 이제 러시아를 포함해서 이제 러시아 인근에 있는 국가들하고 중국하고 포함해서 5개 국가가 시작을 한 건데 그거에 있어서 이제
그 활용하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러시아와 협력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이 저걸 이제 주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저 SCO를 통해 가지고 서로 안보 협력, 그러니까 그 군사 훈련도 같이 이제 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시카 역시도 중국이 먼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대통령이 먼저 제기를 했던 건데 그걸 이제 그 2014년도에 시진핑이 그 시카 회의에서 이제 아시아의 안보는 아시아 국가들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자기 역할을 알리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대외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끌려가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것,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제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제가 처음에 제시를 했던 것처럼 이론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국제정치 학문이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이 중국 특색을 강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이제 지정학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정치 이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물론 보니까는 정치 외교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을 모를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국제 정치 이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현실주의 패러다임과 자유주의 패러다임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걸 보완하겠다고 나선 이제 구성주의 이론, 이 정도를 이제 중국에서 수용해 가지고 자기들만의 이론으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이 중국 특색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이제 이론에 있어서 두 가지 관심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존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 그러니까 뒤에서도 또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현실주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힘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국가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랑은 다르게,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서는 누군가가 헤드쿼터 역할을 해주죠. 그러니까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권위체가 있는데 국제사회에는 그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없는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불안하고 그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힘을 키워가지고 해결을 하거나 그게 안 되면 동맹을 만들어서 이제 해결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실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면 자유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꼭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잘 만들어서 정비를 하면 국가들이 그렇게 하는 걸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이제 통상관계를 설명하는 경우도 있죠. 대체적으로 이제 그래서 자유주의 패러다임을 이제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통상적 자유주의, 그리고 제도적 자유주의, 그리고 법적 자유주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통상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호 의존론 같은 걸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국가 간에 서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저 친구랑 만일 어그러지면 내가 손해 보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섣불리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적 자유주의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자들이 이 자기 이론을 얘기하다가 이 제도주의랑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제도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레짐이나 아니면 어떤 기구나 이런 걸 만들면 그 안에서 서로 이제 협력의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또 싸울 일을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를 불신하는 걸 좀 해소할 수 있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고, 그래서 전쟁을 좀 줄이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자유주의 패러다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제사회라는 것은
이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만나가지고 서로 신뢰가 쌓이고 이 친구는 정말 이 국가는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국가야라고 하는 경험이 쌓이면 그러면 상대에 대한 정체성이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또 상대도 나에 대한 정체성이 긍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고 그렇게 하면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협력할 수 있는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주의나 자유주의 패러다임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정부적인 그러한 국제 체제에서 불안감을 갖는 그러한 것보다는 또 다른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구성주의 이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컨스트럭티비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 가지 패러다임에 대해서 이제 중국 개념을 활용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중국의 중국 특색의 이론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패러다임하고 중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그래서 중국 특색이라고 얘기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제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범위 설정의 문제를 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합니까? 어디에서나 통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고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이렇고 이런 식으로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어떻게 만드느냐의 의미, 과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적용이 다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인 적용이.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 보편적인 적용이 필요한데 우리 중국은 그 보편성과 다른 내용으로서 또 의미 있는 이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 설정의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래로부터, 그러니까 아주 예전부터 가져온 질서라고 하는 게 기존의 베스트팔렌 조약 이후에 만들어진 체제가 아니라 우리만의 체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중국 중심의 체제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체제가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이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시진핑 정부에 들어와서 어떠한 모습들을 보여주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도 배경 지식으로서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구 국제 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도 국제 정치를 자기들 독자적으로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서구의 국제 정치 이론을 먼저 수용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 개방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서구의 국제 정치 이론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없었겠죠. 왜냐하면 서로 대척점에 있는 이론이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국제 정치 이론이라고 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친중국이 수립한 이후의 대체적인 흐름은 소련이 하는 대로 하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일변도 정책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별로 의미가 없었죠. 근데 소련하고 이제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련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의 시각으로 국제 정치를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오쩌둥 시기에 이제 이 1960년대에 국제 정치에 대한 대외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1963년 12월에 중앙위원회에서 대외 문제 연구 강화에 관한 문건을 채택하고,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국제
문제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때도 그 세 개의 대학에만 국제정치학과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경에 있는 북경대와 인민대, 그리고 상하이에 있는 복단대, 이렇게 세 군데에만 이제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격도 조금씩 부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경대 같은 경우에는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에 대한 걸 연구하도록 하고 가르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인민대에는 이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그 교육을 하도록 하고, 푸단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하이가 기본적으로 어떤 도시입니까? 이데올로기 도시보다는 상업적인 도시죠. 그러다 보니까 서구의 자본주의, 그리고 서구 국가에 대한 그 연구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저마다 이 세 개의 국제정치학과를 만들었지만 공부하는 영역을 서로 구분을 했던 그러한 배경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소들을 이제 설립하고 뭐 하는데, 그 연구소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다기보다는 대외 정책을 이제 그 뒷받침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 시기에는 이렇게 국제정치에 대한 연구를 하자라고 했어도 여전히 마오쩌둥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이제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화대혁명은 아시죠? 이 대약지 운동 실패한 이후에 그걸 이제 그 수습하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잠깐 이제 물러납니다. 물러나고 이제 그 다른 세력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이 그 세력들이 약간 이 자본주의 성향의 흐름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향으로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그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면서 이제 가져온 그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 중국 연구하는, 보니까 중국학과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내용을 알 것 같은데, 그 해서파관이라고 하는 이 오함, 그러니까 중국 애들은 이제 우한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오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해서파관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시비를 건 거죠. 그 해서파관이라는 게, 해서라는 사람이 그 청렴한 그 관리인데 그 사람을 이제 황제가 쫓아낸 겁니다. 그러한 내용의 스토리를 이제 전개를 하는데, 그걸 이제 그 비판하는 사람이, 저게 의도가 그 마오쩌둥이 펑더와이, 그러니까 팽덕회를 쫓아낸 걸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마오쩌둥이 그 격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낡은 이론들, 낡은 사상, 이런 걸 다 이제 척폐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거를 던져놓으니까 이제 각 지역에서 이제 들고 일어나는 뭐 홍위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대자보 같은 데서 가끔 보는 혁명무죄, 조반유리, 이런 얘기를 이제 마오쩌둥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혁명은 죄가 없다. 그 반란을 일으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식으로 옹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10년 동안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학문이라고 하는 건 제대로 자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963년도에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그 문화대혁명이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그걸 수습하기 위해서 그 마오쩌둥이 자기가 할 수는 없으니까 자기 고향 그 후배를 이제 앉힙니다. 그 후배가 이제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문화대혁명을 이끌었던 사인방을 다 이제 잡아들이고 정리를 하는 작업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덩샤오핑이 다시 이제 그 복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대혁명 치르는 시기에 이제 덩샤오핑은 원래 쫓겨났는데 다시 복권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개혁 개방을 이룰 수 있는 그 토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덩샤오핑을 지지를 하고 그 세력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1979년부터 이제 덩샤오핑은 그 과거의 문화대혁명으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가 너무 뒤처졌다. 10년 동안 까먹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걸 보충 수업을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국제정치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 유학을 가는 학자들도 있고 또 그 유학 갔던 학자들이 돌아와 가지고 국제정치 이론을 번역하고 또 그걸 해석하고 하는 걸 이제 보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그 비로소 서구의 국제정치 이론이라는 게 무엇이구나라고 하는 걸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뭐 한스 제이 모겐소라든지 뭐 그 칼 도이치라든지 뭐 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도 쓰고 있는 그 교과서들의 이때 이제 소개되고 그 학자들이 소개되고 그리고 이제 책들이 번역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 영어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국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운동들이 조금씩 나타납니다. 어떤 운동들이 나타나느냐? 야, 우리가 이거 그대로 수용해도 돼? 라고 하면서 우리도 중국 특색의 것을 가져야지라고 하는 얘기들이 간간히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몇 학자들이 그 회의를 할 때마다 야, 우리 중국 특색의 국제 정치 이론을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냉전이 종식되고 나니까 또 하나의 고비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고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동안에 갖고 있던 그 냉전의 틀이 깨졌고 그리고 냉전의 틀이 깨지면서 자기들이 유지해왔던 그러한 이데올로기에 변화가 생겨야 할 그 명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 가장 큰 대형 사건이 이제 국내에서 일어나는 게 천안문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컷 그 학문적으로 개방을 해가지고 많은 걸 배워오고 수용을 하고 그랬는데 그걸 활용하기도 전에 이제 그 외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고립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현실로 이제 와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또 이제 국제정치 이론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국제정치학과를 또 늘리는 겁니다. 아, 너희들이 우리가 앞으로 중국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국제정치학과가 더 개설이 확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로 3개 대학을 중심으로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10개, 뭐 그 이상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번역서도 더 많이 이제 확대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정확히 헤아려 보지 않았는데 조금 이따 얘기하는 친야칭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성주의 패러다임에 관한 책들을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쓴 논문에 보면은 중국에서는 서구에서 책이 나오면 1년 안에 그걸 번역서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 정치와 관련된 책이 번역되는데 10년이 걸리고 뭐 어떤 책은 20년 걸리고 이러는데 중국은 바로바로 이제 번역서가 나올 만큼 이 국제 정치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의 그 분파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도 그러한 분파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현실주의 패러다임, 나는 자유주의 패러다임, 나는 구성주의 패러다임, 이게 이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패러다임에 속하지 않는 그러한 학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 교과서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실주의, 자유주의, 구성주의를 나누는 거니까 저도 이제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 들어서는 중국이 이제 성장을 했으니까 성장한 만큼에 대한 그러한 이제 논리들이 이제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중국 특색의 이론을 하면서 더 추가가 되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이후에 대표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이 지정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지정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연 정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지정학을 지정학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지연 정치라고 합니다. 지연 정치라고 되어 있는 논문 수를 이제 헤아려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만 해도 200편을 넘는 경우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207편 나오고 그 외에는 그냥 다른 논문들 나오는 수준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2010년 이후부터 보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도적인 논문들이 이제 지정학 관련한 논문들이 나오게 되고
그 논문들의 내용들을 보면 국가 전략과 관련된 논문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1대1로와 관련된 논문들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해양 강국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강국을 설명할 수 있는 그 해양 강국에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해육 복합 그 지정학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체적으로 이 시기에 이제 주로 많이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지정학이라는 학문을 조금 소개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지정학을 설명 안 하고 아까 그걸로 그냥 해도 되는데, 제 생각에 지정학을 모르는데 그냥 해양 강국을 강조를 했고, 그리고 육해 복합 지정학을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넘어가면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지정학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약간 압축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리를 놓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리를 그대로 바라보면 그러면 지리 결정론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든지 유리한 땅덩어리 차지한 국가가 유리하다라는 게 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리와 인간이 결합되었을 때, 그러니까 인간의 정치라는 게 개입이 되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를 설명하는 게 지정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해보면,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땅덩어리를 마오쩌둥이 지배하고 있을 때, 장제스가 지배하고 있을 때 주변 국가의 인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중국의 땅덩어리고 똑같은 지형을 갖고 있는데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변국이 다른 전략을 취해야 하는 겁니다. 다르게 인식을 하고 다르게 접근하고 관계도 다르게 설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정치를 설명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국가 차원에서 다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이렇게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지정학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듯 하면서 또 생소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했을 때 처음 본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체계를 처음 딱 펴면 사회체계,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어서 수많은 외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지정학이다 뭐다라고는 설명을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냥 막연히 지정학이 지리인가 보다,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우리는 맨날 외침을 당했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지정학이라는 용어가 우리 교과서에 나오고 이렇게는 했지만 학문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교과서에 썼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안 하는 이유는, 지정학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이 팽창주의, 그러니까 침략적인 국가들이 써먹는 논리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나치가 레벤스라움이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가지고 주변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유럽을 공격해 들어가고 뭐 하는 그 배경의 지식이 바로 이 지정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뒤에서 배우는 칼 하우스호퍼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부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나오는 걸 조금 미리 하면 이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이 뮌헨에서 폭동을 한번 일으킵니다. 바이마르 정부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전복을 시도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시위를 딱 했는데 뮌헨의 술집에서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뮌헨 폭동 혹은 비어올 폭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시위를 딱 하고 했는데 아무도 호응을 별로 안 하니까 떼거리들이 이제 잡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잡혀 들어갔을 때 아돌프 히틀러랑 같은 패거리 중에 한 명이 헤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돌프 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헤스가 바로 칼 하우스호퍼의 제자이면서 측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이 지정학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독일이 지금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데 이건 서방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이 우리 독일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지정학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는 히틀러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마인 캄프, 그러니까 나의 투쟁이라는 책을 쓰는데 그 책에도 바로 그 지정학 용어가 나옵니다. 나의 투쟁이라 레벤스 라움이라고 하는 용어를 활용을 하면서 우리가 저쪽 슬라브족들이 지금 있는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학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활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지정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용어는 사용하지 않되 전략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 용어 대신에 이념적인 용어로 이제 포장되어서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러한 식으로 생명력을 계속 유지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쇄 정책이라는 걸 이제 뒤에서 또 제가 이제 림랜드나 이런 걸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어떤 국가가 어떤 지역을 차지하려는 것을 이제 견제하는 걸 이제 봉쇄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소련이 팽창해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외교사나 이런 데서 조지 캐넌이라는 학자가 롱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걸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소련에 대해서 이렇게 인식을 하고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제기한 그러한 내용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대해서 우리가 잘 막아놓기만 하면 쟤네들은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련은 기본적으로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걸 확장을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골자인 겁니다. 실제로 이 소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과거에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팽창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쪽 이 유럽 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시베리아까지 확장을 해 간 거니까 얼마나 영토를 계속 확장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그게 결국에는 지정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어만 안 썼지 지정학 베이스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는 이렇게 봉쇄 정책이라는 것이 지정학에 기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념의 대결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공산주의 세력에 대한 자유주의 세력의 대응으로 설명을 하고 그냥 끝내는 겁니다. 왜 소련이 팽창하는 걸 막아야 하느냐 이런 지정학적인 설명이 없이 그냥 소련은 공산주의 세력이고 자유주의 세력은 그걸 막아야 하니까 봉쇄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뒤에서 이제 살펴보겠지만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지역이 그 인접 지역을 차지했을 때 전 세계를 다 아우를 수 있는 패권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막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지역이 소련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해야지 패권이 되는 걸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이제 사라진 거죠. 이 이념적 대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정학적 인식은 계속 유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냉전이 해체되면서 이 용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지정학 용어를 쓴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헨리 키신저라든지 아니면 브레진스키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학문적으로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정책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해체되면서 용어가 사용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피봇 투 에이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봇 투 에이시아 그러니까 아시아로의 회귀라고 얘기하는 거,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기존의 정책과 다르게 제시를 한 게 바로 이제 아시아로에 관심을 돌리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피봇 투 에이시아가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니까 그 용어를 이제 바꾼 게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균형을 잡겠다. 그런데 이게 다 지정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은
그 아시아도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그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럽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미국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유럽은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상을 하니까 균형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재조정하겠다, 균형을 다시 맞추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아시아로 그 관심을 돌렸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것도 지정학적으로 그 설명이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지정학에 대해서 그 옛날 걸 우리가 왜 지금도 공부해야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그 현실 속에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